여러분 경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보다 좀 중요한 게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보는 시간 또 가져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 거의 뭐 경기가 안 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의 가계의 경기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제 해외로 뭐 수출하고 그런 대외적인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조짐은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또 신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만큼 경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렇게 풀어놨던 돈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거든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18년도하고 19년도 때는 경기가 좋을 거라는 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삼성의 이건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여러분들한테는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좋아질 것 같아요? 매물 자꾸 나오던데. 예, 매물 자꾸 나오죠. 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정도면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제 강의 말고도 다른데 강의도 이렇게 들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년 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최소한 네이버 부동산 신문을 봐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폭락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요런 것도 한번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대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지방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럼 서울은요? 요즘은 한 달 걸러 정책을 계속 펼친단 말이에요. 지금 분양권 받는 것도 보면은 조건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청약 조건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최근에 그 보니까 뭐 9대1, 뭐 10대1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양권 받는 이 조건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청약률이 붙는다는 거는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집 필요한 수요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청약률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들어가는 그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모자란 거지. 최근에 또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했던데, 어제 했나? 그저께 했나? 또 부동산 로드맵 하면서 또 발표했던데, 그 서민들의 그 공공임대 뭐 아파트 100만 호 이렇게 만든다고. 안 그래도 지금 지방에는 미분양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100만 호가 만들어지면은 와, 이거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 그 발표했는 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60만 호인가 70만 호는 서울 쪽에 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외곽 쪽이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임대 아파트를 그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을 보면은 되게 꼼꼼해요.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 것처럼 이 분양권 청약률만 이렇게 봐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집 있는 사람은 청약을 못 받아. 그런데 9대1, 10대1 이렇게 해요. 그만큼 수요자가 더 많다는 건데 정부가 100만 호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지방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쪽에 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얘들도 아는 거야, 이게.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누를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걸 얘들도 아는 거예요.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면 공급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집값을 어느 정도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향후 부동산 전망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침체기에 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폭락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을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물건이 아니고 이제 공급이 되는 물건들, 그게 이제 공급 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만 해도 42만 가구,
그리고 19년도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총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만 76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쏟아지는 물건들, 그걸 봤을 때 너무 공급이 많이 과잉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것처럼 시장의 원리는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공급이 되게 많은데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돼 주면은 가격을 이제 지켜주거나 아니면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 그 부동산 정책이 다 완화했을 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때 뒤돌아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 있으면은 8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은 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들고 있다 그러면은 5개도 살 수 있는 여건이죠. 정책을 다 완화시켜버리고 금리가 또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못해도 5가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대학생들이 갭 투자한다면서 10채도 이렇게 들고 있고 뭐 20채도 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수요할 수 있는 그 양, 이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공급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해도 가격대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여지가 있죠. 한은에서 아직 발표 안 했죠. 할 거라고 이렇게 신문이 나왔어요. 0.25%.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한은에서 금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동결을 하는 게 아니고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용가리 뭐 통뼈도 아니고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은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요. 지금 대출을 내려고 그러면은 주담보대출의 금리가 4%대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실무반에 있는 교육생들이 한 달에 못해도 7, 8개는 받아가요. 그러니까 매달 그 대출을 발생을 하겠죠. 최근에 우리 교육생들이 받았는 게 이번 주에도 있었고 저번 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낙찰 받으면은 잔금 날짜는 딱 정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되게 빨리 이렇게 알아봅니다. 저번 달에 낙찰 받아가지고 최근에 잔금 치렀는 교육생이 얼마의 자설을 했냐면은 4.5%, 4.6%대 지금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석 달 전, 넉 달 전만 해도 3% 중반대서도 되게 많이 금리가 높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은에서 발표 안 하는데 벌써 은행권에서는 4%대에서 4.5%대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변동금리를 해야지 3.9%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 하면요. 변동금리 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또 바뀌잖아요. 이번 달에는 한은에서 금리를 발표한다고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몇 번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최소한 2번은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1%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5%대가 깨지는 순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대출 낸다 그러면 5%대에서 6%대 사이로 이렇게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발표해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벌써 발표하기 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요. 예전에 금리가 저렴할 때 이 대출을 발생했던 이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겠죠. 물건이 20개, 30개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채가 60만 원 내던 걸 이제는 뭐 80만 원, 90만 원 한 채에 그렇게 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부담 때문에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그냥 나와 있는 새 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요만큼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이제 들고 있던 이 물량들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대출 규제예요. LTV하고 뭐 신DTI, DSR.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상가를 사든 뭘 샀을 때 너희들이 그냥 사면 되는데 자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을 웬만하면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 한 주택이 있으면은 거주 목적으로 사지 투기 목적으로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건 또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을 사라고 또 이렇게 또 유도를 해요. 내가 돈이 없고 소득이 안 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집이 있으면 샀던 이 수요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 물량은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여지가 되게 많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부동산 가격은 언제부터 폭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고 공급이 시장이 과잉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던 이 물건들이 시장에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더 플러스 돼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책은 이 정부가 가기까지는 계속 완화가 아니고 이 정책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집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고 공급 물량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떨어질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방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부동산 침체기가 이렇게 들어선다. 첫 번째로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은 이 건설사들이 이제 힘들어져요. 근데 회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건설사에서 월급을 받고 이쪽에서 종사하는 분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IMF 금융위기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건설사는 그때 인원 감축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거제나 아니면은 울산이나 현대조선소, 저쪽에 군산에 있는 조선소도 다 인력 감축했죠. 거제에 있는 대우, 삼성 다 칼바람이 한번 들었었어요. 5,000명 막 이렇게 명예퇴직 당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조선업은 그렇게 인력 감축을 했을까요? 경기가 좀 좋고 이렇게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선박회사도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건데, 수주 물량이 없고 인원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일거리가 없어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60%는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인력을 감축시키는 게 낫죠. 설비를 감축시키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력을 먼저 감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제가 어떻게 됐어요? 수요자들이 다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요. 거제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버리죠. 창원은요? 창원은 거제, 울산, 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창원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죠.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미는 어때요? 구미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어요? 삼성, LG, 얘들 다 어디 갔어요? 파주, 평택, 아니면은 저 안산, 수원 이쪽으로 다 갔잖아요. 위로 갔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업들이 가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죠? 구미로 갑니까? 그 일자리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미에 있는 그 많은 원룸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40만원, 45만원 이렇게 받던 게 지금은 20만원, 많이 받으면 25만원. 10가구면은 예전에 4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오던 게 지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니까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이 안 나니까 예전에 10억 받던 게 지금은 5억, 6억 해도 안 사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남으니까.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공급하고 수요의 원칙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죠. 이런 걸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내년을 한번 보면요. 이 건설사가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짓겠어요? 물론 서울 같은 데는 내놓으면 청약되니까 그쪽으로는 집 짓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로드맵을 냈는 게 임대 아파트 짓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붙어가지고 하는 건설사는 또 거기에서는 돈을 좀 받아내겠죠. 그 외 지방 물건은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요 지역에 지금 청약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다 돼가지고 집 짓는 거는 봤는데 1년 전만 해도 분양사무소 막 동마다 막 있었잖아요. 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청약하는 거 보셨어요? 보기 힘들잖아요. 있어봐야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인데 이불로 찾아가지고 보면 모를까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은 어디 청약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을 거예요. 건설사도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집을 안 짓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건설사는 벌써 발을 뺐어요. 그럼 집을 안 지으면요 부동산이 침체기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건설사에 월급 받고 있는 그 종사자들,
건설사가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 건설사가 짓는 게 아니죠. 도급을 줘가지고 그 하청업체가 들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도 인력 감축. 이 사람이 다 해요. 중개업자들.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는 중개업자들도 생길 거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을 닫는 사람들도 이제 생길 거고요. 그럼 거래가 안 되면요. 취득세, 양도세, 요거로 이제 먹고 사는 이 법무사, 이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두 번째를 준비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는 상가만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또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요. 그 가구수는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돼요. 집에 가게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집에 가게가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본인들이 절약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식주 중에서. 입는 것부터 이제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세탁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입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이제 옷 팔고 이렇게 하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그러면 매출이 별로 안 생기니까 이분들이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좀 괜찮았을 때는 한 달에 2번은 뭐 어디 짜장면에 탕수육이라도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먹는 걸 끊어버리죠.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식당 가가지고 안 사 먹죠. 이렇게 돼지고기 좀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구워 먹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집에서 뭐 흰쌀밥에 그냥 간장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갑자기 비참해져가지고 말씀만 들어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음식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쉴 것 같아요? 10번 이상 못 쉽니다. 추석하고 명절 때도 딱 그 하루하루만 이렇게 쉬고요. 그리고 음식 준비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재료 준비해가지고 11시, 12시, 어떤 데는 한두 시에 이렇게 문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월급쟁이처럼 한 300만 받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못해도 월급쟁이의 2배 아니면 3배는 벌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직원들 시간당 급여를 올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힘들어요. 장사하신 분들이. 사람들 쓰는 데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 실장님이 할 얘기 있다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무슨 말 하려고 저러지? 그래서 월급 주는 사장님들이 힘들어지죠. 사람들이 사 먹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안 사. 인테리어 했는 거나 바닥 권리금 때문에 버티다가 그냥 문 닫고 나가겠죠. 그러면 상가 주인은요? 상가 주인은 세입자가 없으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낼 거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대출 받았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공실된 그 기간 동안 계속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그 신혼부부, 근성연수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해줄 테니까 사라고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사라고. 그리고 다 주택자들한테 시장에 내놓지 말고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임대사업자로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소득세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회 통과에 시켜가지고 완화시킬 테니까 그거 해준대요. 근데 그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더라고. 교육생들이 빨리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걸 발표를 안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고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발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세법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바꾸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 발표하는 거는 국회 통과 없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발표하면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국회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 안에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한나라당이가 어디지? 신한국당. 하도 이름을 말 바꾸니까 옛날에 한나라당 이후로 생각이 안 나. 임대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4년을 이렇게 가는 데서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의 이제 민심이 그때는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 집의 집값이 만약에 1억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님이 좋은 분이라도 나라님한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봐야죠. 금방 아까 실무반에서 교육받고 가신 창원분이 계시는데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시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4억 한대요. 1억이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분 같으면은 표를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더 떨어지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요걸 봤을 때는 내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많죠.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참 좋은데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팔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언제 파실 건데요? 집을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벌써? 네. 할 말 없네. 교생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자기가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팔아야 되고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팔고 나서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안 된다면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때 동안 부동산을 그 IMF 때부터 해가지고 그 우방 그만두고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겪어본 그 경험으로는 자기가 마음 먹었을 때 행동을 해야지 손해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사실 거예요? 저는 살 거예요. 돈이 있다면. 저는 안 살 거예요. 왜요?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안 산다는 거는 일반 물건.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3억짜리가 2억 5천에 떨어졌다. 그럼 2억 5천에 내가 산다. 그럼 이게 1,000만 원, 2천만 원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물은 이 시장 때는 저는 안 삽니다. 아까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경매 물건이라면은 저는 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가격대가 막 올라갈 때 있죠. 주위에서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저는 올라간다 그러면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뒤에 뭐 1,000만, 2천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90%가 못 삽니다. 팔아라고 얘기해도 90%가 못 팔아요. 자기 그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되면은 저는 또 삽니다. 일반 물건에서도 사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으로 삽니다. 올라가는 시장 때는 금매 물건을 사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게 되게 많아요. 올라갈 때는 내가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1, 2천이 더 올라가요. 지금 서울은 지금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물건은 거진 보면 일반 물건으로 제가 취득하는 게 많아요.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가 금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사면은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1,000만 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입찰가를 적는 것도 보면은 97%, 98%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감정가가 낮거든. 조사했는 시점에서 6개월 지났을 때 벌써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받고 나서 내가 명도하고요. 잔금 치르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준단 말이에요. 잔금 치르고 다시 세부 치려고 다시 TM을 돌리고 있으면은 벌써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그렇습니다. 떨어진다 그러면요. 5천만 원이 떨어져가 2억 5천에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2억 초반대에 이렇게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거 왜 그러냐면은 1, 2천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 원금은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주식을 해보시면은 내가 샀던 가게에서 이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막 혼란을 느껴. 막 이거 팔아야 되나? 이게 좀 지키고 있다 보면은 다시 원금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팔지 말지에 대해서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거의 깡통 계좌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정신이 맑아져요. 팔든 안 팔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집도 똑같아요. 부동산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배우자는 야 그래도 샀던 가격이 있는데 이러다 다시 안 올라가겠나 이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 5천 정도 떨어지잖아요. 정신이 맑아져. 아유 안 팔고 말지 뭐 그냥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은 그냥 버티지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떨어졌다 그냥 안 팔고 그냥 계속 여기 살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나갔던 그 매물도 거두는 순간이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안 팔지 뭐 하는 그런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3억짜리가 2억 5천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2억 5천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2억 초반대에 이렇게 산다. 2억 1천에 샀다. 4천 정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원금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 사는 사람은 거진 1억을 손해보는 거고요. 2억 5천에 사는 사람은 4천 정도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손해볼 차례인데 그때 되면은 매물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안 팔고 말지 뭐 하면서.
불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숨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또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세 조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떨어져 봐야 1, 2천이겠네 생각하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불황일 때는 경매가 더 빛이 납니다. 오늘 또 안 그래도 이렇게 수업하고 이랬는데 그 천안에 상가가 한 개 나와가지고 그 교육생한테 5억짜리 상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3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잡아줬는 게 거진 4억대에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 정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금융위기 때 이 경매를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 아파트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임대를 놨던 이 상가주인들이 공실이 나니까 그러면서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에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수준인데 그 당시 때는 그런 5억짜리를 저는 2억 초반대에서 2억 중반대 3억을 안 넘겼어요. 거기는 지금 180에서 200 정도 월세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4억 초반대 이렇게 받아도 대출 이자 갚고도 본인이 70만에서 80만 정도 수익이 남아요. 그리고 시차익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부동산이 침체했을 때는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2억 초반대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180이 돈다고 해도 저는 월세 넣는 걸 100만 원을 안 넘겨요. 그냥 대출 이자만 갚고 한 3, 40만 원만 남기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위의 월세 시세는 월세 시세인데 그거는 상가주인들이 자기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갚고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월세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렴하게 샀잖아. 나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아예 그냥 저렴하게 월세를 놔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하면은 못해도 7, 80만 원 더 저렴하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월세가 저렴하면은 장사를 원하신 분들은 또 그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은 다른 데보다 월세 내는 게 그래도 7, 80만 원 저렴하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아무리 저렴하게 샀다 그래도 발생하는 이 월세 이자, 그거는 세입자가 이제 갚아주게끔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실이 안 되니까 관리비도 내가 낼 필요 없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그 시장 때는. 그 시장이니까 예전에 4억에 사야 됐던 걸 2억 초반대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침체기라고 해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만 안 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렴하게 못 산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렴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은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부동산이 침체기가 들어오고 폭락기가 들어오면은 고수고 부자라면은 숨는 게 아니고 그때 저렴하게 사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은 살아났을 때 이제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에 받았던 물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3개를 준비했는데 계속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얘기 하니까 주거용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데 부산에 기장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거 받았는 교육생은 울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경매가 아니고 공매로 받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감정가가 1억 6,500인데 시세도 저 정도에 지금 도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몇 번 유찰돼가지고 1억 3,2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은 대우 같은 경우에는 30%씩 이렇게 떨어져요. 공매 같은 경우는 10%씩 떨어져요. 경매는 한 달 이렇게 가는데 공매는 일주일 간격으로 10%, 10%, 10% 사주죠. 어떻게 보면은 공매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3,200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밀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고 하는데 한 180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관리비를 180 정도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은 다 내는 거 아니죠? 공용하고 정용 부분하고 연체이자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소한테 이제 공용, 정용하고 연체이자 빼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공매도 이렇게 조회하면은 이게 나와요. 총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억 3,200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교육생이 적었는 가격이 1억 3,700에 적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가격 차이가 55만 원 정도에 받았네요. 하여튼 5명 들어와가지고 55만 원 정도의 차이에 이렇게 됐네요. 요거 보시면은 공매하고 경매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공매는 경매처럼 막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찾아가지고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한 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권리 분석에 되게 목매다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권리 분석이죠. 법률 용어.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경매로 돈 버는 데에서는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나와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체력이 돼야 되고 은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산에 뛰쳐 올라가는데 각개전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으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게 진짜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총알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돈 벌려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전을 해가지고 진짜 경매로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배운다. 주임법에서 이 소멸 기준하고 인수할 거 있는지 없는지 세입자가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만 이렇게 받아가는지 조그만 것만 알면 돼요. 뭐 배당에 대해서 뭐 1번부터 해가지고 뭐 10번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법무사 되려고 권리 분석은 배운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배운 거지. 한 달에 한 4번 정도만 이렇게 가르치니까 공매 물건에 대해서 풀더라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 우리은행에서 11년도에 7,800만 원 빌려주는 게 이게 소멸 기준이 돼요.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은 요 날짜, 돈 빌려준 요 날짜보다 전입을 빨리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만큼 있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받는 데에서. 그런데 여기는 세대 열람 해보고 이쪽에 등기부등본 열람 해보고 해보니까 세입자가 없어. 소유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입자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인수할 게 없으니까 관리비만 이제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끝났는 거예요. 여기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이쪽에 세대 열람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이 소유자 이름이 고시죠. 이 사람이 이쪽에 사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낙찰 받으면은 언제 명도하러 간다고? 예, 낙찰 받는 그날 가잖아요. 그날 갔어요. 가니까 1년 전에 이사하고 이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 소유권 취득하고 문 열어보고 했거든요.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이사비도 안 들었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관리비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다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세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태형 아파트거든요. 바로 옆에 교리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으로 시작해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보내기는 참 좋은 위치죠. 여기가 중심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기에 딱히 나쁘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가 1억 7,500 정도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TM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구입했는 게 1억 3,700이잖아요. 차익을 보는 거는 3,800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내가 1억 7,500에 이렇게 샀는데 가격대가 3,000 정도 떨어졌다. 그럼 본인은 3,000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를 틀어놓고 1억 3,700에 샀으니까 3,000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내 원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생은 월세보다는 웬만하면은 전세를 놓을 생각이에요. 지금은 담보대출이 있으면은 대출이 그 다음에 또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경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해봐야 2,700이죠. 본인이 다음 물건 또 잡을 수 있는 종잣돈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생은 전세로 지금 다 내놓던지 매물로도 내놨어요. 1,000에서 1,500만 이렇게 남겨가지고 종잣돈에 더 얹이든지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이거는 공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를 이제 놓는 거나 매물을 내놓는 걸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어제 받았는 거예요. 저희는 내 지역이 대구든 뭐 광주든 지역 상관없이 다 봅니다. 다 그물망을 넓게 퍼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골라내요. 안 그래도 대구 물건만 보면은 물건이 없는데, 이 경매라는 거는 대출 이자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원금 상환을 안 했을 때 나오는 게 법원 경매란 말이에요.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이자를 다 잘 갚는 거야.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는 못해도 2만 5천 건에서 3만 건이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3개월 단위로. 근데 지금은 만 건이에요, 만 건. 그러니까 거의 15,000건에서 2만 건이 경매 물건에서 많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물건이 많이 없을 때는 그물망을 넓게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분은 대구 사람인데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받았어요. 감정가가 5,500인데 부산은 20% 떨어지거든요. 한번 떨어져가지고 4,4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이쪽에는 실평수가 6평이니까 방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육생이 적었는 가격이 4,660 이 가격에 져가지고 받았어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사상역이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경전철로 해가지고 이 사상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해가지고 2호선이 사상역이 있어요. 트리플이죠. 교통편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딱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교통편이 되게 좋다는 게 느껴지죠. 부산 안에서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용이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원룸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할까요? 직장인 중에서도 결혼 안 했는 젊은 사람들,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딱 좋죠. 출퇴근하기가. 차 안 끌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분들도 살기 괜찮죠. 관리비가 5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 오피스텔에 5만원이면은 되게 저렴한 거예요. 여기는 쓰든 안 쓰든 60만원인데 여기도 오피스텔이거든요. 이 본물건 이쪽으로 보면은 다 상업지구예요. 가보시면 아는데 되게 먹거리가 잘 돼 있어요. 공실이 잘 없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놀기에도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도 매물이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놓으면은 바로바로 빠지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7천 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저희 교생이 처음에 이거 1차 조사했을 때 요거 시세를 5,600에 이렇게 보고 오더라고. 월세가 지금 1,000에 30이거나 500에 35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듣고 왔거든요. 500에 35, 1000에 30인데 본인이 요걸 5,600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부산으로 내려보냈어. 다시 조사해가지고 2차 조사 때 가져온 내용이 보수적으로 7,00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물어봤어요. 왜 5,600이라고 얘기했냐고. 거기 부동산이 매물이 없는데 5,600에 하나 파는 게 있다면서 2달 전에. 그래서 여기는 시세를 5,600으로 이렇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5,600에 팔렸으면은 그게 시세냐고. 부동산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냐고. 팔았다 그랬지 그게 시세라고 얘기하더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브리핑하는 게 7,000에서 8,000 사이로 놓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받는다. 그쪽에서 6평짜리를 거주할 목적으로 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월세 놓고 수익을 보고 산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 오피스텔이 그래요. 월세로 내 이자 갖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받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은 아파트하고 개념이 틀리죠. 아파트는 내가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이쪽에 8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거진 70가구는 월세 받아가 이자 갖고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 때요. 왜 이거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샀을 때 이자 갖고 얼마 정도 남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월세가 지금 35만 원인데 5,600에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수익을 뭐 20% 뭐 이렇게 잡아줄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돌아가는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7,000 정도면은 수익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분양받으러 가면은 브리핑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맞춰준대요? 10% 정도는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샀을 때요 1억 2천에 사시면은 대출 여기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 돈 들어가는 게 요거니까 그 이자 갖고 이렇게 하면은 10%는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유 사장님 은행 가봐요. 연 지금 2%도 못 받아요 사장님. 근데 10%면은 엄청 크잖아요. 그 돈 그 적금한다 생각하면은 차라리 여기 투자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받아가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7,000이면은 11%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사장도 7,000에서 8,000 정도면은 그 사이로 이렇게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물어보니까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교생은 500에 35를 안 받는데 자기는 1,000에 30을 이렇게 받는데요.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갖고 많이 안 남겨도 된대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1,000 정도 이렇게 받으면은 자기 투자금이 400 정도 이렇게 된대요. 보증금 1,000만 원 해소해버리면은. 그리고 이자 지금 나오는 게 12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18만 원이 남아요. 괜찮죠? 그럼 18만 원 남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하세요? 그거는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아요. 모아가지고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한 200만 넘죠? 그거 가지고 내가 재산세 내고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진짜 투자하는 사람은 통장에다가 계속 모아가지고 세금 부분을 내는 통장을 한 개 만듭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 물론 처음에 세 놓기 전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있겠지만 1억만 있으면은 10개는 잡겠네. 그러면 10개면요. 한 달에 180 정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장은 한 곳에다가 10개가 되든 20개든 한 곳에다가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 내고 양도세 내는 거 내고 나중에 취득세 또 다른 거 잡으면 취득세 내는 것도 내고 그러니까 뭐죠?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1원이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집 대출이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죠. 재산세 5번 6월달에 냈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갔죠. 팔면요. 양도세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팔아가지고 시세차익 1억 정도 봤다. 그거는 자산을 팔는 게 아니고 부채를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가 침체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자산을 모으는 시기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때는 자산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채를 모으라는 게 아니고 자산을 모으라는 거예요. 부채를 모았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15개, 20개 모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면요. 자산을 모으면 이 시장에서는 그냥 버틴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10개가 모이든 20개가 모이든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돈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1000에 30으로 부동산에 다 이렇게 지금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시세 차익 보고 있는 게 2340만원 정도는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 본물건 바로 밑에 새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1000에 60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에 35도 충분히 받는 거죠. 40도 잘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35에 돌아가는 이 시세로 봤을 때는 2300만 원 정도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가 흔들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2천만 원 손해를 봐야지 이제 그때부터 내 원금이 흔들리는 시장. 자, 다음 물건은요. 창원에 있는 물건이에요. 창원 마산에 있는 주네스 클래스인데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 창원에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창원 안에서는 못 살았어요. 그 정도로 창원은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원의 공급 물량도 지금 많이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울산이나 거제나 통영 쪽에 경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창원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6, 7개월 전보다 1억이 떨어졌대요. 경매시장에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이렇게 사오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시세를 보는 게 뉴스보다 더 빠릅니다. 6개월 전에 이쪽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라고 예측하는 게 한 6개월 뒤에 뉴스가 나와요. 11월 30일 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틀 됐나? 최근에 받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는 13층에 9층이에요. 층수로 보면은 로얄층이죠. 여기도 경남이니까 2억 6,300인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2억 1,000에서 이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면은 한 33평? 34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네요. 33평에서 34평이면은 방이 못해도 한 3개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이건 지은지 지금 2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요즘 짓는 거 보니까 화장실은 2개더라고. 안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교육생이 적었는 가격은 2억 1,150만원. 최저가에서 110만원 더 적어가지고 낙찰받은 물건이죠. 별로 안 놀래네? 놀랄 줄 알고 이 물건 가져왔는데 경매는 다 저렇게 받아가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낙찰받고 바로 간다 그랬죠. 바로 그날 관리소 가가지고 요 세입자하고 좀 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 좀 가르쳐 주려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했는데 이분이 소멸 기준이 16년 8월 19일인데 이분이 전입했는 게 15년 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증금이 1억 8천이네. 여기는 시세가 2억 6천인데 우리 교생이 받았는 거는 2억 1천?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받을 거예요. 배당 요구도 했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는 거예요. 대항력은 있는 사람인데 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알아. 돈을 다 받아갈지.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 통하는데 그 분양받았는 집이 있어가지고 바로 입주해야 되니까 돈을 빨리만 받게끔만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바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육생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이라도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 붙이라고. 세입자 붙이면은 자기가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세를 붙여주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소 가가지고 이 관리비 물어보니까 미납된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2년 된 아파트인데 수리할 것도 없고요. 2년 됐으니까 뭘 하겠어요. 그냥 입주 청소만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명도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수리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미납 관리비를 내가 인수하는 것도 아니니까 취득세만 들면은 되는 물건. 자,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창원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시세는요. 시세는 2억 6천 정도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 2억 8천, 2억 9천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는 2억 6천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억 5천대에서 좀 더 떨어져가지고 2억 4천5백에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된대. 여기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 팔게 만든대요. 2억 6천에 내시고 거기에서 그 2억 5천까지 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에 분양받았는 가격이 2억 6천이거든요. 자기들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몇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안 팔지 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매물은 많이 나왔는데 그 밑으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시세가 현재는 2억 6천에 이렇게 돌고 있고요. 전세는 1억 8천 정도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월세는 2천에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샀을 때부터 벌써 4,800만 원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지금 교육생이 본인이 2억 1,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전세를 놓든 아니면은 단타 때려도 자기한테 2천만 원 정도는 떨어질 거니까 그거 가지고 다음 물건 들어가는데 종잣돈에 더 얹이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파는 물건하고 전세 놓는 물건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자리만 거쳐도 건물을 몇 개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월급쟁이였고 돈을 크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시작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투자를 했냐면은 항상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폭락이 한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웅크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였죠? 97년도에 IMF가 터졌지만 98년대 때부터 부산 경기가 막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상인동에 어느 아파트,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그쪽에 아파트를 거진 이렇게 자기가 샀거든요. 그때 어느 아파트 자기가 샀던 게 5천 아니면 6천에 샀어요. 전세가 6천 아니면 7천 이렇게 했어요. 5천에 만약에 자기가 팔았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더 주고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역전세가 나는 시절.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50채인가 60채를 이렇게 걷었어요. 한 건을 사면은 돈이 1, 2천이 들어와. 그러니까 10개만 해도 2억이에요, 2억.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8년 그때는 뭐가 왔죠?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집을 거두는 사람들은 거뒀죠. 그게 2008년도였어요. 98년도, 2008년도. 내년은 몇 년도죠? 2018년도. 이거 뭐 되게 신기하게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네.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좋은데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대가 폭락을 하고 침체 시장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거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 이 상가들, 여러분들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98년도 이때처럼? 아니면 2008년도 이때처럼요? 똑같은 행동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18년도 아니면 19년도 이렇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행동을 취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말을 못하죠.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돈은 여러분들 거니까.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돌아온 기회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이게 뭐냐면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부동산을 접해가지고 돈을 벌어받는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안 떨어요. 또 한 번 이럴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를 듣고 막 배당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강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정말 진짜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받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받을게요. 유료 강의나 이런 거는 그렇게 유료 강의는 저희 실장님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투자반을 열어가지고 8회차거든요. 아파트 종목만 시세 조사하는 거하고 그리고 입찰가 선정하는 거하고 법원 가가지고 입찰서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법원 분위기도 배우고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한번 정리해주는 걸로 8회차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한 번 만날 때 2시간 반으로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4번 만나는 거죠. 실무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말 경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MPL도 같이 하나만 지금 다른 사람들 MPL은 물건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을 MPL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죠. MPL로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리한 낙찰가를 잡으려고 MPL로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꼭 배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낙찰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많겠구나. MPL은요 채권을 사는 겁니다. 채권. 그러니까 건재당 있죠. 국민은행 1억 4천, 우리은행 7천, 또 농협 3천 이렇게 있으면은 1순위에 있는 국민은행에 1억 4천을 내가 사는데 협상을 하는 거야. 대출 담당자하고 아니면 유동화 회사 직원하고 내가 이거 얼마 정도 입찰될 것 같은데 조사해보니까 이거 잘하면은 내가 배당 얼마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4천만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1순위 된 건재당은 유동화 회사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2순위 팔고 3순위 파는데 낙찰가 낮으면은 1순위 다 받아가면요. 그래서 그 MPL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MPL을 하는 게 입찰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MPL을 잡는 거지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은요? 선생님 실무반은 사회 수업이에요? 실무반은 연구입니다. 연구. 평생. 예. 낙찰 받으면 원래 수업이 끝나는데요. 그 위에 상급반을 한 개 더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반은 돈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 낙찰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개월수가 6개월이라고 조 실장님이 상담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3개월은 거진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더라고. 찾아와서 다음 물건 얘기하면 된다 그랬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면은 또 전화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되게 저런 사람은 막 귀찮게 하는데 새벽에 막 전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의 그냥 또 장을 열었어요. 그 위에 상급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쪽에는 조건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임은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 끝나면 올라와가지고 실무반에서 못 배우는 그 수업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첫째 제자하고 둘째 제자하고 셋째 제자들 가르쳤던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하면은 거진 10명 중에 한 7명이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는 그 상급반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요. 본인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질문법이 틀려지는 게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제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경매를 본인이 조사해가지고 낙찰 받는 게 주 목적인데 본인이 못 받고 계속 그게 6개월, 1년 가버리면은 하다가 6개월만 넘어가면 지쳐버려요. 일단은 본인이 조사했는 걸 가지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서 건드려주고 낙찰 받게끔 해주면은 본인이 성취감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걸 시키기 전에 올려보내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또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한전 다니면서 이제 그만두고 교육사업을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했는 거예요. 경매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무료병리 상담하려고 이렇게 경매 배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배웠던 그 학원들을 보면은 뭐 경매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당, 가등기, 선순위, 뭐 법정지상권, 직권, 지분경매 이런 쓸데없는 거를 가르쳐요. 진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은 뭐가 있냐? 내가 물건을 내 돈으로 맞춰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요 눈, 그리고 뽑아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쓰레기 물건인지 우량 물건인지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요 기술, 테크닉, 그리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조사가 됐다 그러면 입찰가를 잘 적어야지. 입찰가를 뽑아낼 수 있는 요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 테크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또 키워야 돼요. 그럼 낙찰되면요. 낙찰되면 명도를 잘해야지. 근데 대부분이 낙찰받고 한건 받고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명도를 되게 지저분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명도는 뭐냐면은 이 세입자가 짐 정리하고 이사 나갈 때 아유 정말 진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명도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 단추 이게 막 터져가지고 나 이번에 100만 원 아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명도가 아니라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생들이 보면은 거진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요 10명 중에 5명은 진짜 거의 반은 그 세입자가 거기 살아요. 재계약해가지고.
그럼 제외한다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 되죠? 수리할 필요 없죠. 이사비 줄 필요 없죠. 지가 살아야 되니까 관리비 지가 다 정리하죠. 취득세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복비 안 줘도 되잖아요. 진짜 명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물건을 잘 바꿔도 그 다음 경매를 못하는 게 명도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니까 다음 입찰 들어갈 때 명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돈을 버는 건데 아씨 낙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웃긴 거죠. 낙찰 돼야지라고 힘을 써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6번, 7번 떨어져 봐요. 아유 경매 못하겠다면서 지쳐버려요. 경매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어야지 머리에서 엔돌핀이 계속 돌거든요. 마라톤이나 육상 이런 거 보면은 꼭 1등 하는 놈들이 1등 하더라. 목에다 금메달 또 달고 싶거든. 꼴등하는 맨날 꼴등하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운동장 보면은 1등 하는 애는 자기 국기 들고 또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밑에 애들은 1등 애들보다 더 힘을 적게 썼는데도 퍼져가지고 막 숨을 막 헐떡헐떡하고 이렇게 했어요. 경매가 똑같아요. 1등을 한번 해보면요. 세를 넣고 돈을 한번 벌어보잖아요. 팔아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하세요 하니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만들면은 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 또 질문.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결혼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41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예. 진짜 가슴이 뛰어서 너무 강의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결혼했다니까요. 네. 저도 결혼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남편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강의 듣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그 마지막 강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요 내 자식의 인생도 진짜 바뀝니다. 저는 내 새끼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 중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계속 밀어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대기업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의사가 돼 있든지 변호사가 돼 있든지 세무사가 돼 있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대인관계에서 또 이런 것도 배우고 사업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니보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그 똑똑한 사람을 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법관 집안에는 판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의사 집안에는 최소한 의료계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사업하는 사람 집에는 또 자식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아버지 그 사업을 물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한전 다닐 때 우리 선배들 이렇게 보면요. 월급은 박봉인데요. 그리고 형수가 어디 가가 편의점에 일을 해.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애한테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신기하죠? 뭐 하려고? 좋은 직장인 만들려고. 직장인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회사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만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회사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만큼 못 올라왔을 거예요. 회사가 신용도가 되게 좋으니까 금리를 저리로 해가지고 많은 대출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회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 회사였고.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교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교생들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큰 금액을 주고 왔을 건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충실을 못하니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퇴사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눈물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는 회사였으니까. 제가 회사원들한테 이렇게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넥센에 보면은 뭐 게임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월급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 5억, 10억을 주는 게 그 재산 아니에요. 1억만 던져놨을 때도 얘가 자립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술을 닦아가지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런 걸 재산으로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 자녀의 인생의 20년, 30년이 달라지겠죠. 그런 게 진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또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